바이든이 너는 달나라가는 꿈이라 꿔라. 행운을 빌겠다. 이 몽상가야. 그랬어요. 실제로. 옛날에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룸사롱에서 또 터지고 들어오니까 황금으로 된 총을 들고 가지고 룸사롱 매니저를 위협했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아버지죠. 어떻게 인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 입장에서 볼 땐 최고의 아버지죠. 일론 머스크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 그 트럼프의 완벽한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대판 그 SNS를 통해서 썰전을 벌이고 어정쩡한 지금 화해를 이룬 상황이죠. 그러니까 싸움부터 화해까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했나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브로맨스, 남자들 간의 우정에 걸친 스토리를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트럼프의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기 1년 전에 작년에 3월인가 사실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개월간 준비를 거쳐서 작년 2024년 3월에 비트코인의 미래, 달러 패권 트럼프와 머스크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책을 먼저 출간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트럼프와 머스크라는 이름이 이제 묶여서 나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묶음이지만,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던 2024년 11월 전까지만 해도 특히 2024년 초 무렵에 비트코인의 미래, 달러 패권 트럼프와 머스크가 설계한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 묶음이었거든요. 달러 패권은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와 머스크를 묶은 거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묶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어떤 인연들이 계속 감지가 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 내용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영웅서사의 결정적인 조력자들로 다뤘었고, 이제 출판사와 제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달러 패권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뤘기 때문에 달러 패권과 그 인물인 트럼프와 머스크를 이제 같은 동일한 레벨에 놓고 묶었던 거. 그러면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브로맨스를 형성하게 됐나? 그리고 그런 어떤 조짐들이 왜 감지가 됐었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빅테크 CEO들, 어떤 기술 테크니션들, CEO들은 리버테리안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동부에 있는 정치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막대한 돈과 자유를 누리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애플, 지금은 이제 쿡이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아주 괴짜 CEO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동안 자유주의자들의 계열에 속했고, 그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연장선 상에서 이들이 어떤 정치 세력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념적으로 민주당 선호의 어떤 경향을 보였었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예 그냥 대놓고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비판했었고, 자기가 더 또라이면서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아예 그냥 SNS에 비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두 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그러니까 힐러리와 바이든을 찍은 거죠. 찍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아예 앙숙이죠. 적이죠. 트럼프도 인간인데 뭐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무리 정치인이고 많은 비판과 어떤 그 비난들을 이제 감내하는 그 무감각한 어떤 그 인물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겠죠. 자기를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테크계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는 또 나는 민주당을 지지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비난했었을 거고, 특히나 트럼프는 또 에너지 면에 있어서도 트럼프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어떤 태양광이나 친환경 재생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그 석유나 석탄을 더 떼야 된다고 하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까지 했던, 그것도 사실은 그 세계화주의자들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정책들이지만, 어쨌거나 그 표면적으로는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2024년 4월인가 3월 봄에 트럼프를 만나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하고 조찬을 한 다음에 아침을 같이 먹은 다음에 나와서 그 기자들의 얘기를 해요. 그 기자들의 당시 관심이 트럼프가 정치후원금을 달라고 요청했냐,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치후원금을 달라고 얘기했냐. 다 이제 민주당 지지했던 레거시 미디어들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등이 있었으니까 그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어봐요. CNN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 달라고 압박했냐, 쉽게 해서 삥 뜯으려고 했냐. 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없었다. 그냥
트럼프가 늘상 방송에서 하던 얘기들을 그냥 반복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오늘 약속이 있는지도 몰랐다. 친구가 불러서 아침 먹자고 해서 왔더니 그냥 트럼프가 밥상 앞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팔란티어 지금 창립자인 피터 틸로 보여지고요. 그 피터 틸의 집에서 트럼프의 요청으로 아니면 피터 틸의 중재로 주선으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아침을 먹어요.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정치 자금 얘기를 했을 거고 일론 머스크는 부정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내가 정치 자금을 후원해주면 이러이러한 규제 풀어줘. 내가 테슬라 사업하는데 스페이스X 사업하는데 그리고 뉴럴링크 사업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EU의 이런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트럼프 네가 대통령이 되면 저돌적으로 이런 규제들 좀 풀어줘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전면 부정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는 모임도 몰랐고 그냥 와서 그냥 친구가 만나러 왔더니 트럼프가 있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밥 먹기 싫다고 밥상을 때려 엎을 거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냥 같이 밥을 먹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랬던 일론 머스크가 그 2024년 7월에 트럼프가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총격 사건, 암살 미수 사건을 겪죠. 그리고 이제 파이트를 3번 외치고 나서 바이든을 이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압승하는 걸로 나오죠. 그 완전히 승기를 굳힌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승기가 굳어지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때부터 풀 배팅을 시작해요. 나는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선언을 해요. 그 X에다가, 그냥 트위터죠. X에. 그 트럼프를 나는 100%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이제 선언을 하고, 그다음부터 트럼프 그 슈퍼팩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천억 원 정도를 트럼프를 후원하는 데 씁니다. 심지어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가? 트럼프 지지 어떤 입장을 밝히면 복권처럼 100만 달러, 10만 달러가 100만 달러를 그냥 그 나눠주는 정치적인 쇼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왜곡 보도했던 실제로 이제 당시 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이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계속 박빙으로 언론이 보도할 때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언하고 지지자를 규합하고 돈을 풀면서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2024년 대선에서 당시 이제 바이든이 이제 교체된 후보를 이제 무찌르고 민주당 후보를 무찌르고 압승을 하죠.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거의 100%다 7개 주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황이었고 뚜껑을 다 열어보기도 전에 트럼프가 이미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그러니까 대의원들 50% 이상의 표, 그러니까 270표인가 170표 이상만 되면 왜 그 트럼프가 승리하는 건데 이미 초반에 그냥 승리를 굳히고 이제 승리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패배 선언을 하죠. 여기에 이제 물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만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겼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바이든의 어떤 정책들에 많이 실망을 했었던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트럼프에 돌아섰었고 또 트럼프가 2기 선거에서는 이제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에게 당시 팬데믹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제 낭만을 했지만 이제 트럼프의 어떤 또 실망감 때문에 낭만을 하긴 했지만 바이든의 또 염증을 느낀 세력들이 다시 또 트럼프로 복귀하고 또 기존의 민주당 지지 세력들도 트럼프한테 돌아서면서 이제 마가라는 구호가 지속적으로 통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는 어떤 그 욕구 쓰레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떤 이런 중산층, 몰락한 중산층 하층민들의 어떤 이런 울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쓰레바지 역할을 해주면서 힐링 역할을 해주면서 사실은 지지를 얻었을 테니까 승리는 했었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열성적인 지지와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이 큰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에게 손을 내밀었나? 반대로 트럼프는 왜 일론 머스크에게 손을 내밀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단 단순히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또는 스페이스X의 어떤 나사의 협력업체로서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어떤 인허가를 위한 행보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 것들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리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손을 내민 건 첫 번째는 민주당과 EU의 규제 때문이에요. 자, 그 기술 패권을 잃은 국가가 전 패권 국가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미국이 패권을 잡기 전에 패권 국가들이었죠. 특히나 지금은 미국이 금융 패권도 잡고 있지만 빅테크들이 기술 패권도 갖고 있어요. 산업적인 패권도. 예전에는 제조업들은 일본과 독일이었고 지금은 중국이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첨단 기술, 특히 빅테크, AI 이런 첨단 기술은 미국이 꽉 잡고 있죠.
이렇게 기술 패권을 잃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패권국가 정부의 이권을 유지하는 가장 흔하고 전통적인 고정적인 수법이 규제예요. 규제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돈 내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환경 규제를 만들어요. 그럼 EU 시장에는 중국산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는 수입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돈 내고 팔아라는 뜻이에요. EU 정부에. 통행세를 내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규제 과징금이나 관련된 과태료, 세금, 세금적인 어떤 과태료, 벌금 등은 그 업체가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태료를 맞고라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이득인 수준에서 과태료가 결정돼요.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결정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영국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영국에서 지금 한 해에 1,000억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500억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해도 영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낫죠. 500억 원을 버니까. 그럼 이걸 맥시멈으로 생각하면 내가 999억 원까지를 세금으로 내도 1억 원을 버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패권을 가졌던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할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규제를 해요. 왜냐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내는 방법, 미적분을 다 알고 있어요. 방정식을. 대표적인 게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그 EU 국가들이 이 빅테크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개인 신분 인증,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그리고 독점 방지, 여러 가지 자국 산업 보호나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삥을 뜯죠.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테슬라가 삥을 많이 뜯겼어요. 일론 머스크랑 구글의 CEO는 EU 집행위원회가 너무 싫죠. EU 규제기관이. 맨날 가서 우리가 사업하고 나면 그 이익의 막대한 부분을 EU가 뜯어가요. 이란하고 마찬가지예요. 석유는 이란 석유인데 수익을 다 가져가요. 이란 정부한테는 16% 준다고 하면서 회계장부도 조작해가지고 전혀 주지 않아요. 빅테크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혁명세력과 똑같아요. 유럽에다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 팔고 아이폰 팔고 구글 서비스 하는데 맨날 삥을 뜯어가요.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고 맨날 뚫겨 패고 모욕 주고 삥도 뜯어가요. 그러면서 영업은 계속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이 새끼가 지금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온 거야? 그러면 내 자식이 얻어 터지고 오면 잘잘못을 떠나서 몽둥이 들고 달려나가야죠. 어떤 새끼가 내 자식 팼냐고. 내 새끼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몽둥이 들고 달려나가서 깡패를 잡아서 패는 게 자식이 바라는 아버지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나 뭐 쿡이나 뭐 순다르 피차이인가요? 지금 구글 아무튼 지금 바뀌었겠죠. 근데 구글 CEO나 애플 CEO나 지금 아마존 CEO나 일론 머스크는 EU 규제기관한테도 터지고 중국에서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뺑 뜯기고 귀국해가지고 공항에 귀국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나 삥 뜯기고 왔어요. 억울해요. 딱 그러면 이 새끼 어떤 새끼가 삥 뜯었어? 어떤 새끼야? 그래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바이든이 한 대 더 때려요. 네가 도대체 나가서 어떤 짓거리를 했길래 네가 삥을 뜯기고 어디 터지고 들어와. 그래놓고 민주당 정부도 여러 가지로 삥을 뜯어요.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조금 안 주고 보조금 안 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또 이 새끼가 달나라 간다는 꿈이나 꾸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화성이나 달나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한테는 보조금을 안 주고 노조가 없다는 명분으로 GM이나 포드한테 보조금을 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이 집권한 다음에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든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당시에 바이든이 지지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지금. 숫자가 다가 아니다. 지금 실생활을 잘 봐라. 그 트럼프 때 팬데믹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숫자가 좋아진 거지 실생활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중간선거 앞두고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는 달나라가는 꿈이나 꿔라. 그러니까 행운을 빌겠다. 이 또라이야. 이 몽상가야. 그랬어요.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그때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인가 화성을 가는 뭐 프로젝트를 발표하니까 드림 투 더 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달나라가는 꿈이나 계속 꿔. 행운을 빌게. 잘 되길 바래. 헛소리 하지 마. 뭐 사실 그거였죠. 그러면서 사실 바이든 정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하는 모든 사업은 인허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FDX 같은 어떤 사업도 인허가 사업이고 스페이스X도 발사체나 이런 것들도 나사에 어떤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낙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 인허가 사업이죠. 뉴럴링크도 다 마찬가지예요. AI도 그렇고 다 인허가 사업이죠. 왜냐하면 어떤 인류의 어떤 위협이 된다라고 또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는 명분 아래 전부 다 규제 산업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굉장히 규제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 그 바깥에서 의도 터지고 들어온 자식을 네가 얼마나 찌질하게 굴었으면 의도 터지고 오냐고 더 때리는 게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눈에는 지금 정부하고 EU 규제기관, 중국
미국들은 다 자신들한테 삥 뜯는 규제기관이에요. 다 이런저런 명분을 씌워가지고 다 돈을 뜯어가요. 네, 불만이죠. 도대체 해준 게 뭐 있길래. 기가프레스 모든 걸 다 자기 혁신을 이뤄가지고 미국도 잘 살게 해주고 미국의 자산시장도 자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고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다 자기는 미국에 좋은 일만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EU 정부가 다 삥만 뜯어가고 중국에서도 이것저것 못 살게 하고 자기가 중국 사업 잘해야 되고 하는데 오히려 시진핑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EU 규제기관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 뒤에서 규제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있는 월가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월가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눈에 그 적으로 보였나. EU와 마찬가지로 월가는 굉장히 강력한 일론 머스크의 적이에요. 자 이런 규제들이 자꾸 자기한테 삥을 뜯어가니까 누군가 강력하게 내가 얻어터지고 들어오면 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나가서 총칼 들고 나가서 그 깡패를 무찌를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룸사롱에서 얻어터지고 들어오니까 황금으로 된 총을 들고 가지고 그 누구야 룸사롱 그 매니저를 위협했잖아요. 그 사건이 대서특필 됐었죠. 이게 많은 그 선량한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말이 되나 재벌이라고 해서 누구를 총으로 위협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많은 아들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그만한 아버지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내가 얻어 터지고 왔는데 그 밑에 그 장남이 차남인지 누가 술 먹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어쨌거나 그 룸사롱 매니저한테 이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의 잘못은 두 번째고 내 새끼를 누가 위협하니까 총을 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게 김승현 회장인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아버지죠. 그게 어떻게 인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를 누구나 바라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바이든의 적이고 세계화주의자들을 무찌르겠다고 하는 월가의 적이고 하니까 적의 적은 자기 편이죠.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바이든 정부가 지속되고 민주당 정부가 지속되면 어쨌거나 나는 죽는다. 확실하다. 바이든 정부는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민주당은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확실해. 그렇다면 트럼프가 자기를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똥은 피하고 봐야겠죠. 도끼는 피하고 봐야죠. 총알은 피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민주당이나 EU 규제기관, 중국이 계속 일론 머스크를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빅테크들의 현주소예요. EU 규제기관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규제로 지금 빅테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자유주의자들이 이 규제의 벽을 뚫고 가려면 내가 규제를 하는 반규제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제를 한 법은 그냥 자동 폐기될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개정하거나 폐기시킬 수 있는 대체 법안들, 반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나를 규제할 때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려면 반대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국회에서도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규제를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을 구워 삶아야죠. 로비를 해야죠. 그리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찾아가야죠. 구워 삶아야죠. 그래서 트럼프 슈퍼팩에 많은 돈을 기부해야죠. 선심을 보여줘야죠. 내가 돈을 쓰고 나중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얘기하겠죠. 이게 피터 틸이 1916년 1기 때부터 경제자문위원으로 계속 이제 트럼프 내각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 피터 틸의 페이팔 마피아 사단에 피터 틸과의 개인적인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간주가 되고 실제로 페이팔 마피아로 활동하고 있어요. 피터 틸이라는. 피터 틸이 누구냐면 팔란티아 창립자이자 예전에 페이팔이라는 그 지불 시스템, 지불 앱 지금도 있죠.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하고 있어요. 페이팔의 창립자예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엑스닷컴이라는 그 지불 앱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가 인접한 건물에서 두 스타트업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터 틸의 철학도 경쟁은 바보짓이다. 일론 머스크의 철학도 독점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이 피터지게 경쟁하는 거는 서로에게 자기가 바보짓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던 테크 천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자기가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경쟁은 바보짓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 스탠포드에 있었던 스승, 그 철학자가 있는데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가 경쟁이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피터 틸이 여기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경쟁이 안 좋은 거냐라는 거는 인간에게는 그 미러링 본능이 있어요. 모방 본능. 그러니까 경쟁은 이 모방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지불앱을 하고 있으면 저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나도 그걸 모방해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럼 이 경쟁은 불필요한 출혈 경쟁, 전쟁을 유발해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의 말미에는 결국은 전쟁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모든 갈등은 이 모방 심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도 벌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너만의 색깔을 찾고 너만의 길을 찾아라. 그것이 결국은 경영으로 따지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틸의 스승의 눈에는, 그 프랑스 철학가의 눈에는 모방이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이 인간사회의 갈등, 모든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 결국은 독점해라. 너만의 노선을 찾아가라는데 피터 틸은 경영에서 그거를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로 투 원에는 경쟁은 바보고 독점이 최선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경쟁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최대의 어떤 GDP를 생산해 낸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하고는 반대죠. 그리고 실제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경쟁이, 그러니까 독점이 좋은 거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독점이 많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 독점, 그 기업가들이 이제 폭리만 취하지 않는다면. 그 독점이라는 게 사실 규모의 경제를 독점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가격 낮출 수가 있죠. 가격을 낮추면서도 자신들이 이득을 극대화하는 어떤 방정식을 푼다면 사실은 독점이 기업에게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죠.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선의의 어떤 독점을 쟁취하기까지는 소비자들에게 선의를 보이다가 독점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사실 독점이 소비자들에게 안 좋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독점 상태를 잘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독점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이제 그 페이팔로 통합을 하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기업명을 고민하다가 페이팔이라는 걸로 결국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멋있는 제목들이 나왔는데,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싫어했던 아마 이제 회사 이름이었는데 결국은 페이팔로 관찰이 됐던 걸로 제가 그 제로 투 원인가 그 저기 머스크의 자서전에서 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피터 틸이 이제 그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으로 지속적인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떤 상황을 피터 틸이 이제 읽고, 피터 틸은 이제 팔란티어라는 독점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페이팔의 지분을 다 팔고 팔란티어를 창립해서 이제 팔란티어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팔란티어의 지분도 아마 지금 상당히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친구인 일론 머스크가, 적이자 친구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었냐?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계속 세계화주의를 무찌르겠다고 중국과 관세전을 벌였죠. 무역전쟁을. 그게 월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독이에요. 특히 월가한테는. 그럼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계화주의자들이 도대체 뭐냐? 세계화주의자들의 어떤 정체가 뭐냐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세계화주의자,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냥 딱 단어로 얘기하면 민주당, 월가, 중국, EU 규제기관, 군산복합체예요. 근데 이걸 조금 경제사적으로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 세계화주의자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라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만든 주인공들이죠. 그러면 세계화라는 경제 시스템은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가 중요하죠. 세계화라는 시스템은 닉슨 쇼크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 근본이제 화폐 제도가 붕괴하고 더 이상 금의 양만큼 달러를 발행하는 게 거짓으로 이제 들통이 나니까, 닉슨이 달러를 많이 발행하니까 드골이 너 한번 장부 까봐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너 금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까봐. 포터녹스의 금 얼마 있나? 뭐 장부 까봐. 그러니까 닉슨이 이제 뽀록 났구나. 우리 금 없어. 쉽게 해서 달러 갖고 와도 이제 금으로 못 바꿔줘. 한 게 닉슨 쇼크거든요.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근본이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 제도가 이제 사실상 붕괴한 거죠. 그게 이제 닉슨 충격, 닉슨 쇼크예요. 1971년도. 더 이상 금으로 달러를 바꿔줄 수 없다.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가 이제 상환해 줄 수 없다. 금으로. 준비금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이때 금융 세력들은 이 순간을 기회로 포착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금융 세력은 근본이제가 불만이었어요. 사실 달러라는 화폐 발행권, 패권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경제에 어떤 활동하는 경제 활동 인구들로 관점에서 보면 달러라는 화폐,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구조화한 달러라는 화폐의 발행권, 그러니까 라이트 오브 이슈가 미국 재무부에 있다는 거는 100%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발행권은 주식회사 FED에 있어요. 우리가 연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민간 주식회사예요. 민간 주식회사가 재무부와 계약을 하고 재무부의 채권을 사주는, 그러니까 100년 만기 사실은 저금리 채권으로 사주는 장기 계약으로 재무부와 계약을 한 게, 사실은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발행권을 FED가 갖고 이제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실상 무이자로 사주는 계약을 한 게 사실은 연준과 재무부예요. 이거는
영국은행과 영국 정부 간의 그 1860년대 당시에 영란은행 설립될 때 그 민간은행들과 당시에 이제 그 보관을 담당했던 민간은행들과 금융 세력과 영국 왕실 간의 계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이 대영 제국의 어떤 해군을 유지하는 그 비용을 그 민간 금융 세력들로부터 이제 빚을 내서 해군을 유지했는데 당시에 화폐 발행권, 그러니까 영국 왕실이 빚을 안 갚으려고 하니까 빚을 받아내거나 또는 이제 빚을 안 받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줘요. 받아줘요. 사줘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금융세력들에게 팔고 그러면 야 대신에 네가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빌려준 돈을 사실상 안 갚아도 되니까 우리한테 파본드와 발행권을 줘.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너는 그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은 우리가 그냥 지워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 계약을 그대로 금융세력이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금융세력이 월가로 와서 연준을 만들고 그 연준과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사실상 저금리로 사주는 사실상 장기 30년 20년 저금리로 사주는 계약을 맺은 게 재무부 채권과 연준의 화폐 발행권 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맺었던 연준은 1913년에 설립된 연준은 화폐를 발행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탕감해 줬는데 미국 정부의 채권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계속 화폐를 발행해서 이 화폐를 발행하는 어떤 세뇨리지 주조 이익을 가지고 내가 그 탕감해 준 빚을 그냥 상쇄시키려고 했는데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면 자기의 이득이 없죠. 재무제표에 이득이 없잖아요. 매출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자기들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화폐를 인수해서 이 채권을 사주고 거기서 이제 6%의 어떤 수수료를 먹는 이 구조가 연준과 재무부의 계약인데 화폐를 많이 발행할수록 곱하기 6%만큼 연준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이자에서는 화폐 발행이 한정돼 있으니까 매출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의 금융 세력은 지속적으로 근본이자의 사슬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이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마셜 플랜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국이 국채가 많이 쌓이니까 그 급기야 이제 닉슨도 사실은 고육지책이었어요. 근본이자를 끊었던 거는 달러를 평가절하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금융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화폐의 발행권을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이때부터 이제 변동환율제가 생기고 근본이자가 탈피되니까 달러의 가치의 변동성도 생기고 거기에 연동된 각국의 모든 화폐들이 다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니까 이 변동성을 해칭하는 파생상품과 그리고 달러가 남발되면서 저금리의 어떤 상태가 되니까 대출 상품이 남발되면서 미국의 금융세력들이 돈을 벌고 그러면 달러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IMF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자본 자유를 시키고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이 들어가서 투자하고 자산에 투자해서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붕괴되면 먹튀하는 이 구조를 암묵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거기에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리고 월가의 투자은행들 그리고 월가의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월가들이 대주주인 연준 그리고 거기에 개혁관계를 맺고 있는 재무부가 공생해서 전 세계를 세계화시키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만든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결국 뭐냐면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페트로 달러와 함께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팔고 자본이익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월가의 매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월가였고 공화당 출신의 레이거노믹스에서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됐지만 실제로 이게 본격화된 거는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구도는 월가와 민주당의 연합구조로 돼 있어요. 원래 공화당에서 시작됐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존경하는 레이건노믹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진화되면서 클린턴 정부 때부터는 민주당, 월가의 어떤 연맹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치원금을 트럼프에 비해서 5배를 월가로부터 받았어요. 군수산업체나 월가로부터 2020년 대선 때. 이번 2024년 대선 때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월가와 세계화 그리고 민주당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글로벌리스트예요. 트럼프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해석한 그리고 이건 트럼프의 해석이지만 여기에 나왔던 거는 트럼프의 입장 관점이긴 하지만 이 활동들을 했다는 건 팩트죠. 그러면 월가는 이제 정치원금을 내지 않았죠. 많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계속 글로벌리스트들 타도해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죽여야 되는 세력을 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계속 때리니까 이렇게 이제 대립구도를 만들어 놔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활동하니까
그거에 이제 타깃이 됐던 게 사실은 월가와 민주당을 때리는 건데 사실은 그거의 경유지인 중국을 계속 때리죠. 사실 월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사실은 외전이 아니고 미국 제조업과 월가 간의 내전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월가로부터 외면당했겠죠. 그래서 그 유대 금융 세력이나 월가의 투자은행들,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JP 모건 등등, 그리고 또 이제 블랙록, 레리 핑크의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후원금을 거의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면 자기 돈 내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돈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 돈은 거의 안 쓰죠.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지지세력들의 후원금, 정치 후원금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월가의 후원금이 거의 제로가 되니까 돈줄을 찾아야 되잖아요. 돈줄을. 첫 번째, 자, 일론 머스크는 규제 때문에 트럼프를 찾았다는 거죠. 첫 번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찾은 이유는 월가의 돈줄이 끊겼다예요. 그럼 돈줄,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빅테크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규제 좀 풀어줘라고 주장하는 빅테크들의 목소리가 트럼프가 들렸던 거죠. 그 목소리에 확성기를 대준 게 피터 틸이고, 피터 틸이 이제 경제정책자문위원으로 계속 트럼프 옆에 있었으니까 피터 틸이 아마 그 대안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피터 틸이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빅테크들, 자기도 빅테크죠. 빅테크들이 원하는 거는 규제 완화다. 근데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는 일론 머스크가 보였죠. 특히나 모든 일에 올인을 하는 성격이니까 한번 지지를 해주면 막대한 후원금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했겠죠. 자본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 전만 해도 그 구글에 그러니까 S&P 10대 시가총액까지 10대 시가총액 기업을 딱 치면은 금융사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근데 2025년 현재 구글의 그 S&P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딱 치면 100% 빅테크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빅테크들의 매그니피센트 7 플러스 이제 상위 10개 빅테크들의 그러니까 나머지가 더해지겠죠.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얼추 20조 달러가 돼요. 정확히 한 17조 달러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자본력이냐면 현재 금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금이 시세가 올라서 지금은 30조 달러가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였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시가총액과 금의 시가총액이 얼추 비슷했어요. 근데 그 2020년 전만 해도 상위 10대 기업이었던 월가 금융사들의 현재 상위 10개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자본력 면에서 빅테크가 시가총액만 따지면 월가 금융세력의 5배예요. 이제 4, 5배가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본력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월가가 아직까지 막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얘기한 거지만 실제 지금 월가의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이런 그 자산운용사나 투자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이 40조 달러가 정도가 돼요. 10대 금융사들만 하면. 그 남의 돈이긴 투자자들의 돈이긴 하지만 남의 돈이긴 하지만 금융사들이 자신들이 운용할 수 있는 그 블랙록 하나만 해도 10조 달러예요. 그 우리나라 20년 예산을 그 블랙록 하나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본력은 아직까지 월가가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다. 그리고 월가는 그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민주당을 꽉 쥐고 있고 규제 프레임을 그동안 치밀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장점이 기득권의 장점이 있고요. 이 기득권의 규제 프레임을 뚫어야 되는 그 빅테크들은 현재 자본력은 시가총액은 월가를 앞선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SNS 네트워크도 월가를 앞선다. 월가는 대신에 그 레거시 미디어들을 가지고 있죠. 그 워싱턴 포스트나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를 가지고 있고 뉴욕 타임즈나 CNN 이런 것들 다 지금 월가 금융사들이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후원의 매체고요. 여기는 지금 SNS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X,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고 이제 지금 아마존 도 그렇고 SNS를 다 가지고 있죠. 구글도 이제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구독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여론을 만들 수가 있죠. 그 검색 서비스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패권 구도를 짤 수 있는 프레임을 이제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빅테크들은 페이팔, 엑스닷컴 등등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슈퍼 앱이에요. 금융앱. 그러니까 X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불. 가장 간단한 게 사용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융 앱의 기능이 지불이죠. 내가 들어가서 지금 네이버 페이처럼 이제 X를 쓰면은 내가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용 창출, 대출까지 나가면 실제로 금융사들이 하고 있는 걸 사실상 하는 거예요. 지금 월가 금융사들이 하고 있는. 근데 월가 금융사들은 이걸 이제 KYC라고 해서 신분 인증,
그 다음에 돈 세탁 방지라고 해서 이제 그 안티 이제 머니 라운더리라고 해서 돈 세탁 방지 AMC 같은 규제 프레임으로 그 빅테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사용자 편의성이니까 이런 절차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 앱들이 구독자들이 쓸 리가 없죠.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국민은행 앱에 비해서 토스 금융 앱이 쓰기가 편하니까 토스를 쓰는 거지. 지금 안 그러면 그냥 국민은행 걸 불편해서 쓰겠죠. 근데 토스는 그런 국민은행처럼 뭐 금융 인증서를 하세요. 공동 뭐 인증서를 뭐 쓰세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막 공동 인증서 한번 뽀록 나면은 막 사람 미쳐요. 가서 그 저기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고 했는데 갑자기 버그 나고 하고면은 내가 그동안 입력했던 거 다 돌아가야 되고 근데 버그가 자주 나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무슨 그 철자 하나 잘못 입력하거나 뭐 다 입력하고 딱 눌렀는데 갑자기 뭐 지금 무슨 문제로 뭐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공동인증서 다시 또 막 불러내고 하려면 뭐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은행 앱으로 내가 송금하려고 하면 막 돌아버려요. 어떨 때는. 근데 토스는 그냥 딱 들어가서 짐을 한번 딱 하면 다 그냥 하잖아요. 뭐 인증 같은 거, KYC, 뭐 AMC 이런 거 전문 용어가 없더라도 예전에 그 어려운 것들을 왜 도대체 지금 금융사들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 이제 규제 프레임, 자신들이 만드는 규제 프레임 때문이에요. KYC 인증하고 AMC 인증 절차 거쳐야지 이제 다 보내주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보내주는 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토스 앱이나 금융 앱들은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하니까 자신들은 금융사가 아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어떤 앱들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출이나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사가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 이 규제의 벽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용자 편의성과 이제 금융 대출 사업이라는 어떤 신용 창출, 이 실제 금융사의 어떤 이 역할까지의 어떤 장벽들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빅테크들의 입장에서는. 넘어가자니 규제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규제의 벽을 넘어가자니 사용자 편의성이 저하되니까 경쟁력이 안 생기고. 근데 그런 규제가 있는 한 자신들은 대출 서비스를 못하고, 그냥 결제 앱 정도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규제 프레임을 바꿔서 자신들이 신용 창출, 대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지금 빅테크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월가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야, 지금 일론 머스크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슈퍼 앱이야, 금융이야, 대출이야. 저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쟤들은 지금 막강한 기술력이 있어. 야,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0년간 굉장히 복잡한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월가 금융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고작 대출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월가 금융은 대출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를 무슨 뭐 서프라임 모기지다, 무슨 모기지다, 무슨 뭐 안전 보장 무슨 상품이다, 무슨 뭐 연금 상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포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통칭하면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간단한 상품을 여러 가지로 팔아왔는지를 자신도 알아요. 근데 빅테크들의 어떤 AI 기술력으로 그 금융 상품들을 만들고 이해하고 로직을 풀어서 자신들이 더 나은 금융사업을 만들어내는 거는 AI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빅테크들의 그 AI 기술을 습득하거나 사들이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자신들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 패권을 잃은 기득권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구태의연하고 고전적인 수법은 규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EU 규제결의가 그렇고 월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후원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럼 빅테크들이 또 하는 게 뭐냐? 드론. 팔란티어가 지금 엔듀릴을 이제 스타트업을 후원해서 만든 드론 업체가 엔듀릴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거미줄 네트워크 전쟁 작전으로 러시아의 그 핵폭격기 20대인가를 괴멸시켰잖아요. 20%가를. 이게 드론이에요. 270만 원짜리 드론으로 1,000억 원짜리 그 러시아 폭격기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지금은 F-35에서 드론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F-35 로켓 마틴의 대주주는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JP모건이에요.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월가의 사업이죠. 자, 그러면 빅테크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금융, 군수산업이죠. 지금 월가의 패권 산업이 금융, 달러, 발행권, 그리고 군수산업이죠. 로키드 마틴, 보잉, 군수산업이죠. 지금 빅테크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얘네들이 지금 호시탐탐 하려고 하는 산업은 금융, 암호화폐죠. 지불앱이죠. 지불앱에 연동되는 거는 블록체인 화폐죠. 암호화폐예요. 그 네트워크에 연동되는 네트워크 화폐니까. 그럼 결국 암호화폐로 나중에 화폐 패권을 잡겠다는 암묵적인 선언이고, 엔듀릴, F-35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AI가. 월가의 모든 사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립 구도는 월가와 민주당,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과 빅테크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돈줄이 필요해서 빅테크에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규제 완화를 약속해 줬겠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빅테크들 자신을 후원한 다음부터 EU가 빅테크를 때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EU 니네 미국 빅테크, 미국 국적의 빅테크들에게 과징금 때리고 자꾸 그렇게
반독점 규제법으로 삥 뜯어가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를 향해서 니네 미국 빅테크한테 삥 뜯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던 마크 저커버그나 제프 베이조스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죠.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섰지만 사실은 돌아서고 보니까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도 마지막으로 트럼프 그 비판 사설을 썼다가 그 사설을 마지막 편집회의 때 사주가 편집국장을 누르고 그 사설을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편집권의 어떤 침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편집국장과 이제 그 의식 있는 기자들이 다 사표를 내고 투쟁을 했었죠. 근데 그 언론사 편집국장하고 기자들도 다 월급쟁이들이에요. 네, 사주가 월급 안 주고 나가라고 하면은 그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념이 있어서 어떤 이념? 근데 이념 그 자체도 사실은 그 사주나 그 신문사의 어떤 이해관계에 세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면에 나가죠. 이게 신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정의선 회장의 그 활동이 의미가 있던 없건 그냥 사주의 어떤 활동을 대서특필 해주는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은. 정경련의 신문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의 어떤 광고주와 그 언론의 어떤 편집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집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파 색채를 가지고 있다, 뭐 좌파 색채를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 매체는 우파들이 광고를 하는 거고 좌파 매체는 좌파들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은근히 색채를 띠는데 보수 성향이나 어떤 진보 성향의 색채를 띠는데 미국 매체는 아예 사설로 그냥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죠. 특정 후보를. 네. 그게 그 주관성이 하나의 상품이 언론 상품, 정보 상품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면서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언론이 이제 지금의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정치 중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이제 말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그 팩트를 선별하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관을 개입시키죠. 그러니까 선택된 팩트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그러니까 보수 매체에는 이제 진보 정권이 이제 집권하면 은근히 진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지만 진보 정권의 어떤 이제 미운털이 안 박히기 위한 이제 기사들을 편집해서 실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매체는 이를테면 은근히 지지도 하면서 또 은근히 교육도 시킬 겸 대만 진보 정당이 대만 경제를 부흥시킨 역사를 지금 시리즈로 대서특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중립적이고 어떤 그 객관적인 팩트를 이제 쓴다라는 거는 자본주의 언론에서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영 언론이어야 중립적일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인민일보는 자신들이 광고를 안 받고 이제 정부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실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론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전제주의 국가도 그렇고 전제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미국, 한국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은 단 한 언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론을 지향하거나 노력하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언론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짓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세뇌당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집권으로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팩트는 걸러내고 이해관계에 맞는 팩트들을 모아서 신문에 내보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하고 비슷해요.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서 세뇌를 시키는 것과 반대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팩트들을 계속 선별해서 소비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언론의 역할은. 이게 자본주의 언론의 현 주소고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민주당 지지의 어떤 그 성향을 보이다가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어떤 글로벌 사업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로 돌아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돈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그 어떤 민족, 어떤 국가, 어떤 단체, 어떤 개인들이 하는 행위에 가장 궁극적인 원동력은 돈 문제입니다. 돈을 주는 지불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행동 그리고 반대급부를 주는 것으로 생존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정부는 국민의 공공선을 명분으로 사실은 삥을 뜯는 이제 사실 리바이어던이죠. 홉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깡패죠. 삥 뜯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호세를 받는 깡패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자체가 그러니까 폭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이제 규제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찾고 돈줄 때문에 트럼프는 머스크를 찾았어요. 이 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죠.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세계관이 이제 맞닿는 접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사실은 진보 성향의 CEO였어요. 물론 이제 경영에 있어서 노조도 없애고 여러 가지 네오칸 사용자로서의 어떤 면모로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인 거는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그 스페이스X인가 테슬라의 본사를 옮기겠다까지 하면서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첫 번째는 바이든 개인이 규제를 때리고 개인적인 악감정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법이 아들을 성전환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가장 대표적인 그 진보 성향의 그 지역이죠. 미국에서 이민자 불법 이민자도 200만 명으로 제일 많은 주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 트럼프 정권의 가장 극렬한 어떤 대립점을 하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지금 트럼프는 차기 2028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기도 하고요. 그 캘리포니아 주 법에는 16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모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머스크의 아들이 여성으로 성전환 시술을 받았어요. 머스크 모르게. 근데 그게 캘리포니아 법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그러니까 지금은 딸이죠. 딸과 일론 머스크는 절연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내 아들은 죽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연 천륜까지 끊어낼 정도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 법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그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민주당의 그 정치적 올바름주의, PC주의와 그 진보 세력의 어떤 사상, DEI, 그러니까 아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 민주당 이념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실제로 떠나는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법인세도 텍사스가 더 싸고.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세금을 내면서 캘리포니아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자유주의 때문이었는데 민주당 어떤 그런 색깔과 나의 어떤 리버러테리안으로서의 어떤 성향이 맞아떨어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그 집합 효과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걸 모두 떠나서 나는 그 민주당 이념인 그 저 이빠른 소리, 이빠름주의가 싫고 그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싫고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막 그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뜬구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상적으로 나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이념들,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이제 진보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 반작용주의로 트럼프 얘기하는 어떤 정통 기독교 보수주의, 어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장인 아버지가 결정해야 된다.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의 어떤 양육 문제 등등은 지금 공화당 보수 측면에서 보면 가정 내 심지어는 이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정 내 발생하는 사건들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가장의 주도하에.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결정권도 가장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과 어떤 남성 간의 어떤 평등성, 그다음에 자녀와 아버지 간의 어떤 평등성. 지금은 그냥 전부 다 아버지도 텀이고 자녀도 뭐 제임스고 다 똑같고 이제 평등한 게 이제 진보주의라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어떤 권력을 아버지에 집중시키는 이게 중산층 백인의 어떤 보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야 미국의 중산층, 백인 중산층이 이제 잘 살게 되는 거다, 올바르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통 기독교, 백인 중산층, 앵글로 삭슨족 보수층들의 생각이죠. 이 생각으로 돌아선 거죠. 그 생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진보 성향이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 반작용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쪽으로.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화, 반세계화, 그 철학, 세계관, 월가해야 되고 민주당 때려부셔야 되고 딥스테이트 척결해야 되고 이런 세계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월가와 구조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이 빅테크와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는 미국의 패권이지만 현재 달러는 월가가 그 패권을 가지고 있고 월가가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달러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미국의 실물 경제,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실물 경제인 이걸 이제 트럼프의 표현대로 또는 이제 그 미국식 표현대로 하면 메인 스트리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점 거리. 그러니까 월가는 금융가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상가 거리,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상가 거리, 메인 스트리트는 자기가 살리겠다.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가 살아나서 미국의 경제를 기반으로 달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 지금 그냥 달러를 그냥 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본 자유와 어떤 무역 자유를 해서 발행이 남발되는 이런 패권이 아니고 미국의 실물 경제가 되살아나고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미국의 GDP가 실물 경제가 부흥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실제 패권을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이념이고, 이 이념이 월가의 반대, 민주당의 반대에 있는 빅테크들의 지향점과 어느 곳에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패권 구도가, 미국의 내부적인 패권 구도가 민주당, 월가, 그리고 트럼프와 빅테크로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물론 이제 줄기차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긴 했었지만 그 강도가 산업혁명부터 닉슨 쇼크까지는 그래도 산업자본에 주도하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왓슨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다음에 기차를 만들고 또 석탄을 캐내서 증기기관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방직기를 돌리고 방직기를 만들고 하는 산업자본이 주도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자본 자유화가 되고 이제 달러 발행이 남발되고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월가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난 50년간 경제가 이제 이끌어져 오면서 사실은 달러가 타락한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반세계화의 상태로 돌아가겠다. 근본위제의 어떤 근원자산이 있는 어떤 디플레이션 화폐로 돌아가겠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관세전쟁을 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월가의 산업인 군수산업의 어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월가의 산업인 군수산업, 방위비를 줄여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무역적자를 줄여서 과거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월가의 어떤 규제를 벗어나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자본의 시대를 선언한 거고, 트럼프는 과거에 있었던 산업자본의, 그러니까 그 지난 50년간 금융자본이 지배했던 이 세계화주의를 쳐부수고 해체해서 과거의 근본이제 산업자본의 시대로 돌아가겠다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진 않았지만 서로 간에 어떤 접점이 생기고 세계관이 일치하고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원억 원을 이제 올인한 배팅하고 이제 20조 원인가 이제 시가총액이 늘었다가 이제 또 도치 수장을 맡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작용으로 다시 또 주가가 이제 트럼프 당선 전으로 돌아갔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길게 트럼프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그 브로맨스가 왜 깨질 위기에 왔나 라는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이 얘기도 굉장히 길고 재밌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가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또라이야, 이 정책은 쓰레기야 라고 표현을 서슴지 않은 어떤 발언을 SNS에 한 게 결정적인 게 트럼프가 이번에 의회 통과를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 법안이죠. 그러니까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가 명명한 감세 법안이죠. 일단 감세 법안에는 일론 머스크는 동조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을 줄인다는 거는 기업한테 좋은 거거든요. 부자들한테. 감세 법안은 다 부자들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줄이고 그리고 소득세를 줄이고 상속세를 줄여주는 거예요.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법인세를 21%에서 18% 감축하기로 원안에 만들었었는데 월가의 민주당과 반발로 트럼프가 그걸 21%로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을 해요. 그래서 감세 법안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법인세는 기존의 안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폐지하지 않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감세 법안인데 사실은 후퇴했죠. 여기서 일단 일론 머스크 한번 빡쳤을 거고 화가 났을 거고요. 결정적으로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감세 법안이긴 한데 국방비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증액하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도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트럼프가 맡겼던 임무가 뭐냐면 재정적자 2조 원을 매년 2조 원의 재정적자가 나니까 그럼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올해 거의 40조 원이 될 거고 내년에는 43조 원, 42조 원이 되잖아요. 그럼 4년간 거의 1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2조 원의 재정적자를 1조 원으로 줄이자라는 게 일론 머스크에게 도치 수장으로 트럼프가 준 미션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조 원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국방비 5천억 달러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때려 죽여도 1조 원을 줄일 수가 없어요. 국방비 5천억 달러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국방비가 정확히 9천억 달러예요.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1조 달러 근접하고 있는데 천조국이죠. 1,400조국이죠.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근데 우리가 그냥 부르기 쉬운 말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국방비가 1,000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1조 달러. 1조 달러면은 그냥 요새는 그냥 그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36조 달러 미국 국채가 나오니까
되게 무감각해졌어요. 사람들이 1조 달러는 돈이. 1조 달러면은 1000조 원이에요. 얼추. 1000조 원이면 조가 1000개예요. 조는 억이 10,000개예요. 내가 10억씩 연봉을 받아도 1000년 동안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1000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씩 1000년 동안 연봉을 받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 1000조 원이 돼요. 네. 일반 사람들은 계산도 못하죠. 거기서 0이 하나 더 붙으면 1경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고 공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공을 몇 개인지 막 까먹는 숫자예요. 우리는 생전 보지도 못하는 숫자고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자산 배팅을 해서 부자가 되면 지금 강남 아파트 100억 원이죠. 아무튼 그 100억 원의 강남 아파트를 이제 몇 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게 아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다 사고 남을 것 같은데 대충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 중에 5천억 달러를 왜 국방부에서 감축하라고 했냐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로키드 마틴의 F-35를 사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현재 1조 달러 중에 F-35를 사고 유지 보수하는데 연간 미국 국방비로 쓰이는 재무부에서 국방부에서 로키드 마틴 그 장부로 들어가는 계좌이체되는 돈이 연간 4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F-35만 사지 않으면 4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치 수장이 되는 이게 되게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4천억 달러를 지금 미국은 매년 F-35 전투기를 사고 그걸 타이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장부를 까보니까 로키드 마틴이 들어가는 그 로키드 마틴이 나사 값이라고 하는 나사 한 패키지가 10만 달러예요.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투기에 쓰이는 나사지만 그게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도 아닌데 나사 한 패키지가 1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회계장부를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도치 수장을 맡기 전에 이제 도치 수장을 맡은 직후에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X에다 뭐라고 썼냐면 F-35는 바보들이 만든 전투기다라고 했어요. 1,000억 원짜리 전투기가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뭐 미사일 장착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은 2,000억 원이에요. 그냥 깡통 우리가 흔히 깡통차라고 하는데 F-35를 그냥 수입하는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인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뭐 옵션을 좀 집어넣고 쉽게 가면 이제 풀옵션으로 사들이면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에 지금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대 사는데 2,000억 원이면 10대 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조 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이제 F-35인데 미국이 4천억 달러를 매년 로키드 마틴의 매출로 꽂아주니까 그러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프레임을 만드는데 천재잖아.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F-35처럼 바보 비행기를 우리가 매년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F-35를 자기가 뜯어보니까 테슬라 CEO로서 F-35를 하나하나 분해해보니까 F-35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인데 자기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옵션 중에 하나도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어지간히 하는데 하나도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보 비행기인 거예요. 다 어중간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부 잘하는 주입식 교육받은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다 1등급을 받았는데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만 많이 따는 거예요. F-35가 딱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조금 어중간히 잘하는데 뭐 하나 똑부러지게 획기적으로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이런 바보 전투기를 사는데 연간 4천억 달러를 쓰니까 내가 그거 안 사겠다 내가 앞으로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해외 원조국 막 공무원들을 자르고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막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지난 5개월간 일론 머스크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감세 법안을 딱 보니까 국방비를 1,500억 달러 증액하는 거야. 자신은 5천억 달러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 반세계화 혁명의 어떤 동지로 자기를 끌어들인 트럼프가 나 이거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나 국방비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미리 좀 얘기했잖아 너한테. 언제를 줬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어. 나 국방비 늘리겠다고. 너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나 이번 감세안에 국방비 증액안을 넣을 거야. 네.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막 반발하니까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일론 머스크는. 근데 쟤 마약 먹은 거야?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죠. 다 알려줬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이 트럼프가 어떤 반세계의 어떤 혁명 동지로서의 예전의 어떤 그 의지를 이제 상실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테슬라 불지르고 막 불매운동 벌어지는 와중에도 나는 트럼프의 미션을 막 가열차게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걸 배신하니까 그러면 총사령관이 징역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배신자가 대통령이 배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자신의 업적은 그 재정 적자를 줄여서 자기가 미국의 어떤 반세계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을
되살리는데 뭐 기업의 CEO이긴 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는데 자기가 투신했는데 물론 자기가 테슬라의 어떤 인허가권 문제 때문에 뭐 그 트럼프를 만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미션을 받은 이상 내가 가열차게 한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야, 나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국방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너 이해하고 네가 좀 더 줄여 그러면 국방비 말고 딴 거에서 줄여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좀 아무리 생각해도 쟤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 사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뭐 당연히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 해보니까 유럽으로 전기차 팔기도 어려워졌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과의 어떤 판매 루트도 조금 위협을 받는 것 같고 또 전기차 보조금도 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안 준다고 하니까 또 사실은 좀 흔쾌히 뭐 내키진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누적돼 왔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감세안으로 폭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트럼프는 왜 그렇게 반세계화라는 어떤 세계관을 설정해 놓고 그 세계화주의자들을 적으로 몰아서 타겟을 만들어서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켰는데 왜 이제 와서 그 국방비 증액안을 넣으면서 민주당과 월가의 어떤 그 요구나 어떤 압박에 굴복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향후 정책들을 가늠하는데 이제 열쇠가 될 거라고 보이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세계화 그 노선을 100% 포기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해요.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격상 그리고 전략상 그리고 이해관계상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세계화 정책을 완전히 놔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이 와해되고 지지 세력이 다 이탈할 테니까 아직까지는 반세계화 정책을 유지는 한다. 하지만 월가의 저항과 그들이 후원하는 민주당의 저항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라는 현실 자각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반세계화 어떤 노선을 걸으면서 세계화주의자들을 딱 설정해놓고 계속 총알을 쐈잖아요. 그러면 그 포탄을 막고 있는 트럼프가 얘기한 세계화주의자들, 월가와 중국과 군산복합체, EU 규제당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패권 전쟁이거든요. 패권 전쟁은 패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 BBC 방송의 어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만큼 멋있는 동물이 없죠. 그 사자의 왕만큼 멋있는 또 동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의 왕인 사자 중에서도 왕이니까. 그러니까 라이언 킹만큼 폼나는 동물이 없죠. 하지만 건자에서 물러난 라이언 킹만큼 비참한 동물도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젊은 왕이 절대로 그 사자를 놔두지 않거든요. 가만히. 그러니까 그냥 평민 사자로 살면 집단 속에서 그냥 표 안 나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집단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권자에서 물러나면 권자 있을 때는 가장 뽀대나고 폼나는 삶을 살다가 권자에서 물러나는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어요. 실제로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젊은 왕이 자기 친위 세력과 연합해서 늙은 왕을 찢어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숨통이 끊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보통 사자들이 왜 동맥 숨통을 물고선 그 동물이 죽으면 이빨을 빼잖아요. 근데 숨통이 끊어졌다는 걸 뻔히 아는데 물고선 막 포효를 해요. 막 트위스트를 머리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 목을 찢어버려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식량이 아니잖아요. 네. 기존의 패권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져도 계속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패권은 내가 왕좌에서 물러나는 순간 찢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도 그걸 알아요. 민주당도 그걸 알고 EU도 패권을 미국한테 뺏겨봤으니까 그걸 알죠. 파운드화가 어떻게 그 찢어졌는가를 잘 알죠. 제가 좀 이따가 파운드화가 달러한테 어떻게 찢어졌는가를 브레튼 우즈 체제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숨통이 끊어진 다음에도 달러가 파운드를 찢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걸 뻔히 아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패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저항을 할 거예요. 월가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저항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딱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만연해지고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론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몰렸죠.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쏠린다는 서사가 형성되니까 5% 육박했던 채권금리, 장기 채권금리가 4%, 3%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관세 전쟁을 더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월가는 싫었던 거예요. 세계화가 해치되니까.
월가가 어떻게 저항했냐라는 거죠.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채권 금리를 급등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채권 작용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채권 작용단은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의 이제 자치 조직이에요. 실제로 어떤 조직화된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채권 시장의 이해관계를 암묵적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이제 채권 투자자 세력들이 이제 미국의 정권이 미국의 정부가 채권 시장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으면 채권 시장에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라고 채권을 팔아서 채권 시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죠. 채권을 팔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뭐 그대로거나 줄는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대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채권 작용단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금리가 다시 1%포인트 정도 급등했어요. 5%를 뚫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36조 달러를 갚는데 1%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박감을 느끼고 스콧 베센트, 월가의 중재자, 그러니까 백악관과 트럼프와 월가, 제이미 다이먼의 중재자인 그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와 같이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떤 완충 지역을 최대한 이용해서 월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거고 그 메시지를 트럼프가 무서워하고 사실은 관세 전쟁을, 무역 전쟁을, 반세계화 전쟁을 일단 진격화 프로를 철회하고 회군을 했다. 일단은 그게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90일간 유예했던 거가 첫 번째 신호고요. 그러니까 월가에 보낸 신호예요. 내가 일단 회군할게. 너도 잠깐 생각을 해봐.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라는 게 첫 번째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유예했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관세 전쟁 회군이 첫 번째 월가에 보낸 어떤 그 화해의 제스처였고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연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를 퇴각시켰다라는 거죠. 미국의 법상으로는 그 외부 선출, 그러니까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임된 강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더치 수장으로서 이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가 그냥 임명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은 연간 130일 이상 활동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을 해석하면 유권 해석하면 이제 연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130일이 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갈게라고 했던 것도 트럼프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수정주의 혁명안, 그러니까 월가한테 어떤 굴복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혁명안에 불만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어떤 한계를 느낀 거고 그리고 일단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경영상의 어떤 난조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연장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내년 7월 4일까지 가열차게 재정 적자를 줄이라는 미션을 줬는데 일론 머스크가 경영일선에 복귀할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잡았어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퇴각을 시킨 거예요. 해임을. 이게 두 번째 어떤 제스처였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를 사실상 퇴각시켰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에게 힘을 실어줬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귀담아 듣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인선 과정에서도 스콧 베센트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제 묵인했죠. 묵살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나사 국장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사람을 이제 심으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물론 이제 갈등도 있었지만 나사 국장을 이제 취소했죠. 임명안을.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악관의 기류가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혁명군보다는 이제 기존의 그 월가 군대, 그 민주당과 월가의 군대의 어떤 그 백기 문서를 보내는 어떤 제스처들을 자꾸 이제 일론 머스크는 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틀어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세계화 전쟁을 가열차게 5개월 동안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월가와 민주당이 채권 시장을 교란하는 방법으로 채권 작용단을 활동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그 트럼프에게 저항을 했고 이 저항이 트럼프에게 강력한 압박감을 줬죠. 국채 규모가 36조 달러인데 이걸 갚는 과정에서 이자가 급등하면 큰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이거고요. 채권 작용단은 그 레거스 미디어들은 일본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이제 청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샀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사실 월가가 한 거지만 이제 일본 정부한테 화살을 돌렸죠. 그리고 중국이 금을 사기 위해서 국채를 팔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또 중국한테 돌렸어요.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 캐리 트레이드, 이제 금리채를 이용한 투자 자금이 미국 국채에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일본 국채로 이제 투자가 선회하면서 이제 국채를 판 것도 사실이고 중국이 금을 사기 위해서 국채를 판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영향으로 갑자기 1%포인트나 갑자기 급등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중간에 어떤 그 물타기 과정을 거쳐서 월가가 갭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6조 달러 미국 국채 중에 일본이 들고 있는 거는 1조 달러, 중국이 들고 있는 거는 7천억 달러예요. 둘이 합하면 1조 7천억 달러. 현재 미국 국채 규모의 정확히 5%예요. 자, 그러면 이 5%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95%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국채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 네, 뭐 흔들기에 충분한 거지만 일시에 다 내다 팔기 전에는 조금 부족하죠. 사실은 설명하기가. 그럼 왜 월가라고 내가 주장하냐 하면 월가 투자은행들하고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5조 달러예요. 그리고 이들이 대주주로 있는 연준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재무부한테는 부채지만 그걸 사준 연준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기록되거든요. 정확히 4조 7천억 달러예요. 얼추 5조 달러. 그러니까 연준과 월가, 사실상 월가가 10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거의 20조 달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월가를 제외하면 한 10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투자자들을 압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이 월가 네트워크에 있죠. 그 네트워크들이. 그럼 거의 20조 달러를 사실은 월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국채인 거죠. 그러면 1조 7천억 달러를 가진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내다 팔아서 갑자기 지난 5월 달에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10조 달러를 가진 반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월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조 달러 많게 보면 20조 달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월가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직접 내다 팔거나 트럼프에게 들킬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채권 시장을 교란시켰다라고 추측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이 5월 30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레이건 국가 경제 포럼이 있어요. 이 레이건 국가 경제 포럼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성의 기자회견으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백악관 트럼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당시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채권 자경단이 돌아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했냐면 absolutely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권 자경단을 움직였냐라고 하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absolutely 당연하지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내가 했다. 월가가 했다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채권 자경단을 움직였어 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미국 국채시장이 붕괴할 거다. 채권시장이 붕괴할 거다. 그렇게 될 경우 과거에는 월가가 도와줬는데 앞으로는 도와주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기 때 공화당이 만든 볼커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채권을 못 사. 그러니까 볼커룰이 뭐냐면 금융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채권을 못 사요. 고객 투자는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금융사들이 자기 자본, 자기 금고에 있는 자기 돈으로 채권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원래 미국 국채 시장은 그 미국의 그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JP모건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시장 조성자 역할이란 걸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국채 수요가 없을 때, 쉽게 해서 기업들이나 외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월가 금융사들이 그냥 무조건 사줘요, 채권을. 그래서 채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그 채권을 팔아서 또 돈을 벌고 이제 또 그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버는 거죠. 그 월가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버는 거예요, 채권을 이제 사고 팔고 해서. 근데 니네가 지금 금융위기 때 그게 우리 책임이라고 하면서 볼커룰을 만들어서 우리가 채권 못 사게 했잖아. 우리 못 도와줘. 그러니까 근데 채권시장 지금 보니까 붕괴할 거야.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볼커를 풀어. 규제 풀어. 월가가 채권 투자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줘. 안 그러면 채권시장이 붕괴할 때 쉽게 얘기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할 때 우리가 못 도와줘.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너 책임져야 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 두 번째가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 시진핑이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위협이 중국에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가만 놔둬라. 관세 전쟁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설명했듯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월가의 파트너예요. 자유무역의 파트너로서 미국 제조업은 붕괴하고 일자리는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서 번 돈으로 전부 다 월가의 그 금융자산을 사면서 월가는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번 돈은 다 월가의 돈이에요. 그 3천억 달러 연간 무역 흑자 금액이 전부 다 월가의 채권과 주식을 사는데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월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파트너고 돈줄이죠.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 중국을 가만 놔둬 건들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가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에서 온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온다. 비트코인 살 돈이 어딨냐. 총알 사고 히터를 사라. 여기서 총알은 미사일과 전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알이 대변하고 불렛이 미국 경제에서 대변하는 거는 전투기, 핵미사일, 탄두, 핵탄두, 탄두 미사일인 거죠. 그러니까 너 국방비 줄이려고 하잖아. 그 일론 머스크 시켜가지고 국방비 줄이지 마. 그거 우리 돈줄이야. 국방비 늘려. 총알 더 사. 히토리 더 사. 비트코인 살 돈 없어. 뭔 비트코인 준비금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총알 더 사. 로키드 마틴 매출 더 올려주고 히토리 더 사. 반도체 산업 육성해. 그게 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야. 엔비디아 우리가 많이 투자했고 TSMC 우리 많이 투자했어. 그러니까 반도체 사서 반도체 산업 육성해주고 중국과 반도체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히토리 더 사.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돈줄 끊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돈줄 채권 시장 규제 풀어. 우리 지금 너 때문에 돈 못 벌고 있어. 두 번째 중국 가만 놔둬. 세 번째 군산 복합체 건들지 마. 국방비 줄이지 마. 이 세 가지잖아요. 트럼프의 아젠다 47에서 밝힌 세계관에서 때려잡아야 될 글로벌리스트 대표적인 세 개가 월가, 중국, 군산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월가 금융 세력들은 철저하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세계화된 경제 구조를 바꿔서 보호무역, 자유무역, 보호무역하고 국방비 줄이고 중국 때려잡아서 중국에 있는 공장 다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월가를 죽이고 그래서 미국 중산층 잘 살게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월가 부자들 못 살게 하고 달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발행권을 가진 월가의 수익은 줄이고 달러 발행을 남발시키지 않고 발행을 통제해서 달러의 가치를 되살리는 정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트럼프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너 앞으로 채권금리 올라가는 거 무서우면 볼거를 규제 완화해. 국방비 절대 줄이지 마. 로키드 마틴 매출 줄이지 마. 그리고 중국 가만 놔둬. 그러려면 과세전쟁 하지 말아야 되고 일론 머스크 잘라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도치 수장 임기가 끝났을 때 일론 머스크를 은근슬쩍 이제 fire, you fired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너 해고야라고 이제 어프렌티스 이제 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에게 해고 통지를 한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기류를 스코페센트하고 막 싸웠잖아요. 주먹 다짐하고 싸웠잖아요. 그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발한 거고 트럼프에게 어필한 건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이제 듣지 않고 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채권금리 올려가지고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일단은 채권금리 안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회군하자. 나중에 다시 생각해. 일단은 회군해. 그러고서 이제 회군을 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월가에게 어떤 타협의 신호를 보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의 전말입니다.